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오늘 제가 외부 일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돌아와서 보니까 시장이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아, 요새 난리네요. 그냥 뭐 매일매일 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 리서치가 지금 요새 아주 그냥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뭐 하면 저도 하루에 지금 자가 진단 키트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가 아프네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이게 지금 뭐 이제는 뭐 주위에 너무 많아가지고 또 막상 걸린 사람들은 되게 아파하네요. 네, 또 이제 뭐 가볍게 독감으로 간다 이런 얘기 있지만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조심을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강하나 연구원이랑 그 mRNA 관련 연구 듣고서 와서 궁금해가지고 어제 뭐 다른 걸 좀 봤는데 백신 맞아야겠더라고 결론은. 네, 내가 맞으셔야죠. 봤더니 저는 2차까지밖에 안 맞았죠. 저는 3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내가 신기한 게 내가 최근에 걸린 사람들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걸려서 이제 나와서 하면 의외로 3차 접종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걸렸고 네, 그래서 뭐 백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게 지금 뭐 저도 왜냐면 저도 지금 네. 벌써 PCR 검사 몇 번인지 모를 정도에 내가 근데 내가 어쩔 때는 신기한 게 어느 방송 가서 그 사회자가 걸렸었고 네. 그 내 자리에 앉은 그 다음에 앉았던 사람도 걸렸는데 나는 안 걸렸더라고. PCR 검사 그때 일주일 뒤에도 하고 막 했었고 그때도 네네. 그랬고 최근에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내가 난 되게 조심도 하지만 뭐 알다시피 내가 이거 맨날 뿌리고 다니잖아 이거 지금 뭐 마스크는 절대 저도 잘 빼면 안 뿌리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 자료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유통시장 외의 주식들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들 쪽으로 연구를 계속 해오고 계신데 저 ESG도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일단 뭐 여기 목차 보면 알겠지만 뭐 로봇 관련 산업 많이 나오는데 국내 기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항상 기업체. 저도 이제 자료를 쓰다가 방향을 이제 로봇 기업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제 로봇을 새로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 좀 자동화를 도입하는 데에서 이제 오는 또 다른 이제 부가적인 이제 부가가치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류의 뭐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비상장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탐방 다녀오는 기업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뭐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에는 제가 또 섹터 담당자는 아니다 보니까 너무 딥해지는 것 같고 좀 투자 자금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지랑 뭐 이렇게 되는 그 요인이 뭘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네. 시작할까요? 왜냐면 이게 지금은 막 화려하진 않아 보이지만 밑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쵸. 제가 아까 TFT 얘기도 했지만 또 그것도 계속 저한테 네, 연락이 맞습니다. 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우리 하우스에서는 김윤정 연구원이 이제 나서줘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 그런데 봅시다. 하여튼 제가 쭉 들어볼 테니까. 네, 페이지 상으로는 6페이지부터 바로 봐주시면 6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예, 6페이지. 예. 네, 좀 이제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미국에 대해서 경제활동 참가율, 뭐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원인을 찾는다면 일단 베이비붐 세대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은퇴 시기에 돌입을 했다.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이제 연령대 중에서 가장 좀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높은 연령대에 해당했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은퇴 시기에 돌입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청년층이 이제 대학 진학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이전보다 부가 축적되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변화하면서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노동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조금 그런 추세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6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좀 회복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지난 1월 말 기준으로는 62.2%, 뭐 그동안에 한 몇 년 동안은 63%대를 유지했었는데 그 구간으로는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 실질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물류도 어쨌든 차질을 계속 빚고 있으면서 물류 비용에 대한 상승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좀 기업들이 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비용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좌측 하단표 봐주시면은 이제 인건비가 결국에는 이제 물가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해진 상황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우측 하단표 보시면은 이제 이거가 이제 재고는 어쨌든 좀 코로나 이후로 정상화 구간에 들어가면서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판매는 좀 이제 기저 효과를 지나고서 다시 상승 강도 자체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도 좀 재고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리하자면 이제 기업은 이제 인건비 부분, 재고 부분 모두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시면은 또 팬데믹 이후에 좀 전반적으로 인식적으로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패러다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변화를 좀 정리한 표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연결 자체에 좀 중심을 두었다면 지금은 뭐 연결 그 이상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AI나 로봇 이런 기술들이 좀 도입되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이전에도 진행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테크노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보호무역주의의 하나의 종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리쇼어링이라든지 이런 경향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뭐 다시 이렇게 좀 경색된 부분은 있지만 정상화가 되면 또 다시 이어질 부분이고, 리쇼어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결국에는 AI나 로봇 기술 같은 것들 도입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생산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동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우측 상단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노동에 의해서 생산이 되던 부분들이 이제 자본 투입을 통해서 생산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처리될 수 있는 영역의 비중이 기술 발전이 되어감에 따라 이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CTA라고 이제 매번 CES 주관하고 있는 집단에서도 2022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미래 트렌드 기술 중에 AI랑 로봇을 통한 지능형 자동화랑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지능형 로봇, 그러니까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시킨 이 기술 개발에 대해서 좀 육성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내용 중에 보시면 이제 뭐 결국에는 부품 기술이 이제 로봇을 얼마나 구현할 수 있는지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핵심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부분이라든지 또 타 산업들, 지금은 대부분은 이제 뭐 제조업 쪽에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전자 쪽이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 제조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산업들 영역까지 좀 이 로봇 융합 기술을 통해서 좀 생산성에 있어서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CES에서 관련된 기술들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11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뭐 사진들로 좀 정리를 했고요. 뒤에 또 사례들 많이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뭐 CES 참가했던 기업들, 뭐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한 걸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어쨌든 뭐 국내외 할 거 없이 좀 로봇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저렇게 사과를 따는 것부터 이제 물류하는 것까지 로봇으로 좀 처리가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푸드테크 쪽에서는 이 비욘드 허니컴이라고 하는 비상장 회사인데, 이거 우리나라 회사예요? 네네. 그래요? 네네. 그 짜파구리라고 이제 있잖아요. 영화가 흥행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레시피가 아주 크게 흥행했는데, 이 부분의 레시피를 이제 로봇으로 좀 재현을 해서 마치 셰프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부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트힐이라고 하는 회사도 비상장 회사인데 이렇게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제 뭐 거북목 증후군이라든지 이렇게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게끔 미세하게 계속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북목 증후군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는 뭐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표로 간단하게 이제 국내외 기업들 좀 로봇 기술 어떤 것들 소개해놨는지 좀 정리를 해놓았고요. 이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5페이지. 보니까 네. 그래도 여기 국내 일반 기업도 꽤 있어가지고 관심이 가네요.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이 자료를 좀 쓰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작년 말에 좀 로봇 회사들이 좀 주가가 이벤트성으로 크게 튀었던 게 삼성전자에서 이제 로봇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CES에서도 뭐 삼성보다 I라든지 삼성 텐디 이런 기술들을 소개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가시화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로봇 산업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지금 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런 그림들에 대해서 파트 2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15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래서 로봇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로봇이 일단은 하나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로봇은 일단은 뭐 인간의 좀 신체 구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외부의 자극 환경을 인식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거에 맞게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기계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특정 한 개 영역의 기술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AI 기술과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어떤 자율주행 영역까지 좀 갖가지 기술을 좀 뭉뚱그려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 융합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좀 단순 반복형 어떻게 보면 기계 범주에 좀 더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인에 있는 기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큰 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에서 정해진 구역에서의 일만 이렇게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좀 움직임도 생기고 인간과 같은 영역에서 이제 좀 이렇게 활동을 해도 안전성에 위험이 없는 수준까지는 지금 개발이 된 상태고요. 이제 아예 사람의 관리가 없이 무인화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까지 지금 기술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용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술 개발 단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로봇이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의 그 기술 개발에 따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측 하단에 대체로 이제 산업용 로봇이 전기 전자 쪽 산업이랑 자동차 산업에 좀 몰려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에 크게 줄었던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상으로 좀 가동이 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2016페이지 봐주시면은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로봇 발전 방향, 이제 단순 반복형에서 이제 뭐 좀 더 정밀한 이제 일이 가능한 그런 고밀도라든지 조립형 이런 로봇으로 발전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협동 로봇의 영역까지 좀 도전을 하고 있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그룹의 두산 로보틱스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그쪽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는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1위 업체이고 글로벌로 봤을 때 5위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쪽 영역은 사실 지금 일본 쪽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고, 무인화 로봇 쪽은 이제 유럽 쪽 회사들이 이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국내에는 어쨌든 전기전자나 자동차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대량 생산 로봇들, 조립형 로봇 쪽에 좀 더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제조업 내 로봇 집약도
봤을 때 한국이 가장 높아요. 이제 직원 1만 명당 로봇 설치 대수로 따지면은 932대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일단은 고부가 가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뭐 좀 산업의 쏠림도 있고 좀 기술 발전 단계상 좀 더 진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 개발 쪽에 이제 좀 집중을 정책적으로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기술 개발하는 쪽에서도 당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그럼 두산 밑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네, 두산이 원래 100% 가지고 있었다가 작년 12월에 이제 좀 FI 쪽으로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지금은 두산이 90% 정도 가지고 그냥 있고요. 거의 네. 다, 주 두산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성장을 나중에 안 하나 로보틱스? 뭐 FI 쪽에 좀 유증을 했다는 것이 조금 가능성을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그래서 협동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도입이 점점 많이 되고 있죠. 이게 더 많아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좌측표에 보시면은 이 협동 로봇 비중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협동 로봇 생산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통 산업 로봇이 지금 코로나 즈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보다 좀 자율성이 있는 로봇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산업 로봇이 고정된 자리에서 이제 반복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좀 안전성의 문제 같은 것도 좀 언급이 되기 때문에, 뭐 안전 매트도 필수적으로 깔아야 하고, 뭐 방책도 인간의 그 업무 공간과 분리돼야 하는 그런 방책을 설치해야 되고, 그런 조치가 필요했었습니다만, 이제 협동 로봇은 안전 펜스 같은 거 설치하지 않고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그런 이제 그 조작 방식이라든지 안전성 면에서 훨씬 좀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비용적으로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많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동화의 어떤 세부 업무 범위도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산업은 점점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 게 이제 우측 표에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 2019년을 기점으로 매출액을 표시를 한 건데, 산업용 로봇 매출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판매량이거든요. 산업용 로봇도 뭐 매년 성장을 하는 편이지만, 이제 산업용 로봇이 연평균 한 5% 정도대로 성장을 했다면, 서비스용 같은 경우는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그래 서비스 로봇이 많나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모르겠지? 근데 뭐 보면은 지금 뭐 다른 회사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투 같은 경우에 이제 1층에 로봇 카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 하는 로봇들이라든지, 아니면 코엑스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길 안내나 방역 처리하는 그런 게 로봇이 적용이 그러니까 되기도 뭐 하고. 호텔 같은 데도 이렇게 로봇이 다니면서 뭐 예, 그런 맞습니다. 것들 그런 것도 다 좀 장난감 서비스. 같던데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뭐 SF 영화나 이런 데서 보던 굉장히 이렇게 고도화된 형태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제 막 적용이 되는 그런 시작 단계이지만, 그것도 굉장한 기술의 발전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맞는 건 사실입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F&B나 이렇게 인간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 이 기계들이 존재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수치를 보여준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8페이지 봐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좀 인간의 어떤 그 인식과 이제 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과 로봇의 어떤 과정이 좀 비슷한 것을 얘기를 해놨고요. 관련된 기술 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의 모습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나 어떤 GPS 센서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야 하고, 그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빅데이터라든지 좀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구동을 하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AI 반도체 시장 쪽도 계속 발전이 되어 오고 있고,
5G 통신에 대한 보급도 확대가 되면서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말 무인화 로봇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쪽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물류 쪽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류 로봇에 대해서도 뭐 비상장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M&A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정에 해당하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게 교육이나 실습에도 활용이 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리테일 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커피를 제조한다든지 뭐 음식을 만든다든지 하는 로봇, 그리고 이제 물류 쪽 혹은 이제 로보틱 스튜디오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 CES에서 두산 로보틱스 부스에 이제 전문 카메라 장비로 이렇게 촬영을 로봇이 스스로 하는 그런 것들도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런 로봇이 촬영하고 로봇이 어떤 공연을 연출하는 그런 스튜디오형 로봇도 소개가 돼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1페이지 봐주시면요. 이때부터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기업이나 이렇게 CES에서 소개되었던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놓았습니다. 그래서 존 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에 이제 신종호 팀장님이 작성하셨던 이제 농업 관련 자료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농기계 쪽에서 좀 로봇화를 진행을 하면서 CES에서 지금 3년 연속으로 로봇공학 부문,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지능 부분에서 이제 혁신상을 수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 존디어라는 회사가 계속 그냥 농기계 회사로 남지 않고 좀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꾸준히 뭐 99년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도 뭐 적극적으로 이뤄졌고,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M&A를 굉장히 진행을 많이 했고, 뭐 연구개발비도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트랙터를 2017년에 처음으로 이제 CES에서 선보였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CES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 기술을 공개를 했고, 이거를 연내에 이제 시장에도 출시할 단계까지 왔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격적으로는 좀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업 영역이기는 한데 이렇게 좀 생산성의 혁신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제 상용화가 가능한 단계 목전까지 왔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국내 현대중공업 그룹도 CES에 올해 처음으로 참가를 해서 아비커스라고 하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내 이제 사내벤처 1호 기업인데요. 아비커스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 그 자율주행 선박 기술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차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선박 부분이 적용을 해야 되는 이런 변수들이 훨씬 많아서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진보된 수준이 아직 낮은 편인데, 이 지금 IMO에서 분류해 놓은 4가지 단계 그 구분 자율주행 그 단계 중에 2단계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그 소개를 이번에 CES에서 했고요. 그거를 이제 또 증강현실 AR 기술을 통해서 이제 실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항해를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 관련해서도 현대건설기계랑 이제 현대그룹에 소속하게 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2개 회사에서 이제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적용해가지고 뭐 드론으로 측량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장비를 운용해서 건설을 직접 하는 그 전 과정을 이제 무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고, 회사에서는 이제 2025년까지 상용화 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보틱스 원래 로봇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좀 서빙을 한다든지 커피 제조를 한다든지 이제 방역, 아까 말씀드렸던 좀 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로봇들을 소개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제 2015년에 설립이 돼서 이제 2018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협동 로봇 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산업에도 적용이 되지만 서비스업에도 적용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좀 어쨌든 가동 범위가 넓어질수록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좀 다방면으로 뭐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또 다 비상장 회사들이긴 한데 뭐 무인 로봇 카페 솔루션을 가진 회사라든지 뭐 아이스크림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든지 혹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울 연세의료원 이런 쪽이랑 뭐 협약을 맺으면서 이제 리테일 그리고 서비스 산업 분야로 이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분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드리면은 이제 프렉시스 캐피탈이나 그다음에 한국투자 파트너스 이 두 개 회사에서 한 4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아서 현재 지분율 91.9%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 지금 주 두산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9% 정도를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전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래도 전자상거래 규모 커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속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뭐 3PL 물류 업체들에 대해서도 뭐 수요가 굉장히 커졌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물류 쪽도 뭐 사람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하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류 로봇들이 다양하게 있는 부분들을 표기를 해 놓았고요. 이 부분에서 좀 물류의 어떤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자동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적절하게 배치를 함으로써 이제 물류 관리를 좀 더 원활하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율 이동 로봇 AMR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기업들의 M&A, 그러니까 AMR 기업끼리도 M&A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런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AMR 로봇 회사들을 좀 인수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국내에 해당하는 얘기를 드리자면 CJ 대한통운 쪽이 이제 작년 12월에 미국 법인에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동화 로봇 기술 도입해가지고 물류센터에다가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저번 주쯤에 뉴스 나왔던 건데 한화에서도 이제 AGV라고 하는 무인 운반차 시장에 좀 진입을 하겠다라는 거를 공언을 하고서 관련돼서 연구 개발을 하는 AGV 로봇센터를 신설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관련된 좀 산업에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물류 로봇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뭐 지금 한 10년 내에 지금 시장 규모의 10배 이상 이루어질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던 기술 수준보다 높은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좀 더 이제 뭐 피킹이라든지 이렇게 물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차 좀 무인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물류 쪽보다도 이제 좀 배달 쪽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물류 쪽보다 이제 실제로 소비자한테 배달되는 과정, 좀 뭐 배달 어플 이런 쪽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배달 로봇이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근데 개발된 수준에 비해서 지금 상용화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배달 로봇 자체가 지금 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시속 한 5, 6km 정도 나오는데도 이제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도에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좀 운행이 허용이 된 로봇들 역시도 좀 시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좀 현장 인력 한 명이 붙어야 하는, 사실상 이게 무인 로봇이 아니라 계속 이제 붙어 다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연구 개발이나 그런 사업 확장 면에서 좀 제약이 있는 상황이고요. 관계부처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로드맵 상으로는 2025년까지 그 실외 배달 로봇의 자율주행을 허가하는 개정을 거칠 예정이었는데, 이제 올해 10월 정도에 한번 다시 재고를 해서 이런 일정을 1, 2년 정도 앞당기겠다라는 방안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이 로봇 자체를 자동차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좀 법적 지위를 다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인증이라든지 이런 관리 체계를 좀 마련을 해서 현장 요원들이 이제 붙지 않고도 이제
자기가 혼자 이제 무인 배달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조절을 하는 영역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밑에 지금 2020년 10월에 이제 설정된 규제 혁신 로드맵 방향성을 보시면은 뭐 산업에 대한 부분들, 뭐 상업, 의료, 공공 영역 모두 해당하는 확산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들이 이제 올해 10월 정도를 기해서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일단은 보면 여기서부터는 좀 관심이 가네. ETF. 네. 네. 그전에는 너무 산업 얘기 좀. 근데 좋은 네. 내용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네.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게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 뭐 어쨌든 간 이제 뭐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AI와 로보틱스를 테마로 한 ETF들이 있어요. 이제 표로 좀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 놓았고, 그 중에 가장 이제, AUM 기준으로 큰 거 상단에 2개를 이제 기준으로 표를 작성을 했는데, 펀드 플로우랑 AUM이 우측 하단표 봐주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성장주 흐름이랑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AUM 기준으로는 이제 2021년 들어서 좀 내내 정체하다가 이제 올 들어서는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성장주의 주가 흐름이나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 주가상으로는 그렇게 주가 수익률 면에서는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저희 하우스 뷰가 어쨌든 간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디플레 압박이 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뭐 성장주의 시대가 온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또 다시 자동화에 대해서 좀 수요가 집중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로봇 하드웨어 솔루션 이런 영역을 넘어서서 AI라든지 통신, 뭐 이미지 영상 센서 이런 좀 기반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또 꼭 로봇으로 한정 짓지 않더라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농기계라든지 뭐 건설이나 이런 쪽에 계속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새롭게 도입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부여될 수 있는 가치, 생산 효율성 개선 이런 쪽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는 이제 벤처 자금으로 보시면은 좀 더 흥미로운데요. 이제 벤처 자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작년을 기해서 이제 2,856억 정도가 이제 VC에서 투자 진행한 자금 규모로 이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는 92% 성장을 했고, 이렇게 그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를 기점으로 이렇게 두 개 시점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투자 자금이 가장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로 늘어난 부분 가장 상위로 보면은 의외로 농림수산 쪽이 가장. 이거 계속 얘기하던 거예요, 신중호 팀장님. 네, 맞습니다. 농림수산 쪽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실제 주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벤처장 들어오긴 했는데 네.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봤는데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벤트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돈들은 많이 부분도 들어오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 벤처 자금이 농림수산 쪽이 약간 네. IT 이런 하드웨어 쪽보다는 네. 다른 쪽들이 많은 거 아니야? 이 벤처가 들어오지만. 일단은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농림수산 쪽이 가장 많이 이제 자금이 늘어난. 근데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린 거라 이게 절대 규모적으로는 당연히 IT랑 뭐 헬스케어 이쪽이 많죠. 근데 이제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농림수산 쪽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소비 관련 쪽, 그 다음이 이제 운송수단 쪽 이렇게 섹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푸드테크의 범주로 묶인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푸드테크 쪽 좀 나누어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푸드테크 내에서 투자를 받았던 부분, 뭐 지금 우측표 보시면은 미드스트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제 식품안전이나 물류, 운송 이런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밑에 보시면은 뭐 클라우드 리테일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뭐 팜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센싱, IoT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로봇 기술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쪽 뭐 다양한 푸드테크의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이제 로봇이랑 관련된 영역들 뭐 물류부터 해서 스마트 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총합해서 봤을 때 한 약 푸드테크의 41% 정도가 로봇 기술 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2020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금액 규모로 봤을 때는 약 한 109억 달러 정도가 이 푸드테크 내에 로봇 기술 도입과 관련된 투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푸드테크가 뭐 1차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배송까지 하면은 뭐 3차 산업 이렇게 걸쳐서 있는데,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기술 그리고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AI 기술들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페이지 봐주시면은 뭐 유니콘 뭐 늘어나고 있는 것들. 근데 요즘에는 유니콘은 이제 뭐 시시하고 이제 데카콘을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이제 M&A. 좀 2021년에 좀 주로 좀 언급이 됐었던 로보틱스 기업들 M&A 건인데, 대부분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 이송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물류 쪽이라든지 이제 확실히 이제 좀 이렇게 모발성을 가진 그런 로봇들에 대한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보시면은 뭐 뒤에 제가 그 비상장 기업 분석해 놓은 것 중에 로커스 로보틱스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작년에 새로 뭐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AMR 기업 웨이포인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AMR 기업끼리도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규모를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뭐 국내 좀 기업들 좀 언급을 해 놓았고요. 근데 여기 내가 네. 봤어. 국내 기업이어가지고 봤는데 참 네. 이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뭐 이제 뒤에 쪽은 로봇 회사들이고, 이제 앞에는 좀 기반 기술을 이제 좀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뭐 이게 너무 시청도 적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인터플렉스 같은 거는 저희가 전에 커버하던 거여서 내가 네. 내용을 좀 아니까 이게 스마트폰 관련주지 네, 맞습니다. 관련주자는 갖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들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맞습니다. 비상장들에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얘기 좀 할까? 비상장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여기서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드려봐요.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대동 모빌리티라고 지금 KOTC에 알지, 상장된 이건 대동그룹이 네, 이쪽으로는 맞습니다. 아주 전문화된 그룹이죠. 그쵸.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시총 규모로는 그냥 대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천억이 채 안 돼서 이제 스몰캡으로 꼽히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업력으로 봤을 때 뭐 스몰캡으로 보면은 좀 기분이 나쁘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동그룹 내에서 이제 다양한 자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농기계를 제조하는 자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대동그룹 자체에서 이제 좀 로보틱스 기술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디어와 같은 그림을 이 그룹도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가장 많이 변화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동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명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목적에도 기존에 이제 없던 전동화 차량 부분이라든지 로봇, 의료기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저번 1월자를 기점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완료를 하고, 또 주식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게 3월 21일부로는 주식 분할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KOTC 시장이지만 어쨌든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대동그룹 자체에서 그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이제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 미래 신사업 대비하는 그 공장 건립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 2,2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 거고요. AI 로봇과 관련된 영역들, 그리고 전동화 제품들, 이런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단지가 이제 설립이 될 예정이고, 여기에 뭐 대구시도 포함이 돼 있고, KT랑 뭐 로봇 융합 연구원 이렇게 좀 다 MOU를 맺으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좀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농기계 수요 좀 해외 매출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실적 면에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다른 산업 영역 준비하고 있는 그림 그리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뒤에 기업들은 뭐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요새 뭐 오늘 장 굉장히 급등하고 있어서 좀 그런 종목 기형도 궁금해하시지만 하여튼 계속 저희들은 아까 이제 말했던 게 뭐냐면 상반기에는 인플레 우려가 커지는데 네. 결국 이런 연준의 정책 개입이 되면 하반기에는 인플레가 안정되고 네. 내년을 바라보면 다시 좀 그러면 할인이 되었던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는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장주 결국은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쪽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플랫폼 기업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은. 네. 예, 플랫폼, 자동화 쪽으로 뭐 그런 네. 약간 실체가 있는 것들. 네, 뭐 그리고 뭐 그리고 굳이 든다면 라지캡에서 보면 유통시장에서는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것들부터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의 저희 시나리오를 잡고 있어서 최근에 하여튼 이런 소위 성장이 있을 만한 거 이렇게 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주가 네. 어쩌면 올해 상반기에 기회가 온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좀 관심 있게 자꾸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거니까요. 네. 길게 보고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로봇도 분명히 네. 괜찮은데 막상 종목 단에 들어가면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 그러니까 ETF 같은 게 그나마 네, ETF가 그나마 좀 방향성이 맞을 것 같고 사실 ETF도 제가 구성 종목들을 다 봤는데 그냥 딱 로봇 회사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뭐 AI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센서 기술 보는 회사들도 있고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ETF 매매하시는 그러니까 기업 실제로 투자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ETF 투자가 가장 좀 현실성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메타버스 ETF 할 때도 갑자기 막 LG 디스플레이 같은 게 움직이는데 종목 넣을 게 없으니까 이제 막 넣어가지고 했던 건데 네. 로보토피아 이쪽도 결국은 돈들이 들어가면 여기 IT 하드웨어 종목들이 좀 들어갔다. 아까 네, 그럼요. 그죠. 네. 그런 거여가지고 센서나 이런 것들이 근데 문제가 또 이 종목 하나하나를 좀 뒤져봤더니 또 이게 참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로봇 쪽이 아니라 성장이 있는데 다른 쪽들은 또 약간 또 문제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쵸.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IT 하드웨어 같은 데서 지금 로봇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비라고 볼 그러니까 수가 별로 있을 것 같아요. 미미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본격적 로봇 비즈니스 있는 쪽이 퓨어 그룹이 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음식료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괜찮게 봤더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CJ 프레시웨이 같은 거거든. 네. 오히려 뭐 그런 것들 얘기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도 네. GS 리테일보다는 BGF 리테일처럼 퓨어한 것들 그렇죠. 막 이런 것들로 가다 보니까 이 로봇도 조금 퓨어한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아직 상장들이 큰 나발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 이제 시총 규모로 봤을 때 아직까지 유의미하지 않은 게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퓨어 로봇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수 없어. 자체적인 네, 연구개발비가 소모되는 부분들이 크고 어쨌든 좀 장치 영역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IT 하드웨어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좀 발주를 받아서 이제 주문 제작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영역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익성 면에서 그치. 이제 기대감을 가져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런 구조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사실 작년 초에 상장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좀 퓨어한 로봇 회사라고 꼽힐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도 어쨌든 간에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내기까지의 단계가 좀 더 이제 진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는. 오케이. 하여튼 차분하게 한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결국 성장 동력이 있는 게 어딜까 찾는 과정인데 섹터랑도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